법률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욱의 법필 소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노예 해방을 통해 하나된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일생과 평가를 보기 전에 가장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 한 토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설문은 게티즈버그 전투는 실제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도시가 게티즈버그입니다. 여기에서 북군이 남군을 무찌름으로써 남북 전쟁의 판도를 최종 정리한 처절한 전투가 게티즈버그 전투죠. 여기에서 쌍방 사상자들이 거의 23,000, 28,000 쌍방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우리나라 치면 국립묘지죠. 게티즈버그 묘지를 만들 때 링컨 대통령이 연설한 이런 연설입니다. 먼저 자막으로 연설한 구절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에서 자유가 새롭게 태동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 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정치 연설 사상 유명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요 272단어입니다. 272단어 2분 남짓 하죠. 이 위대한 연설이 바로 역사를 바꾼 것이죠. 그만큼 이게 링컨 대통령은 주로 미국에서 보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했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링컨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의 구절을 소개하면, 나는 1809년 켄터키 하딘 카운티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버지니아의 평범한 집안, 굳이 설명하자면 이류 가문 출신이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읽고 쓰고 세마는 정도는 겨우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 지식의 전부였다. 이 보통 위대한 인물이 상당히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게 대부분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 이분은 1637년에 잉글랜드,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이민 온 이런 직공의 후손이었고 목수였죠. 링컨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정말 일자 무식꾼이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커스, 어머니 낸시 행커스도 굽은 어깨와 야윈 가슴, 그렇지만 이게 신앙심은 깊었던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링컨은요 어릴 때부터 힘은 세고 레슬링을 잘했어요. 그리고 오래전의 사람인데 키가 193cm, 와, 키는 엄청나게 힘도 세고 레슬링하고 이런 기골이 장대한 거죠. 근데 정규 교육은 1년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독학, 바로 전형적인 자수성가죠. 특히 제가 링컨의 전기를 많이 보면서, 원래 독서광들이 위대한 지도자 많죠. 근데 링컨은 그 정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링컨은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책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읽었답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정규교육 1년 받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책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읽을 정도로, 결국은 링컨에게 책이야말로 세상을 열어주는 한 줄기 빛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링컨이 뭐라 했냐면
철로 역정 이런 데 유명한 책이죠. 철로 역정을 손에 든 날 나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날 낮에는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들지 못했다. 얼마나 귀한 책을 구해서 읽으니까 낮에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이제 잠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링컨이 뭐라 했냐면 야 나는 400사방 800리 안에 있는 책은 모조리 읽었다. 뭐 약간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방에 800리 안에 있는 책은 다 읽었다. 모조리 읽었다. 이게 자평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설적인 이런 독서욕 이거야말로 근본적인 그의 성공의 토양이 아닌가. 실제 링컨이 자서전에서 쓴 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헛되이 가난하고 고통, 빈곤을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분투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실제 가난 어린 시절의 고생은 저는 성공의 토양이다. 어려서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결국 성공하기 어려운 결국 어린 시절의 고생은 우리 하늘의 은총이다. 고생에 비하면 용기나 희망과 근면을 배운다. 이런 자세 이거야말로 링컨이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성공한 원천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링컨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치 입문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링컨이 뭘 했냐면 내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1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면 1시간 동안 나무 베는 게 아니고 나무를 베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쓴다. 이 말은 15분은 나무를 베겠지만 그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자세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강조한 링컨의 어록입니다. 실제 링컨이 어린 가난한 시절에 22살 때 집을 떠났죠. 제가 링컨의 전기를 보면 안 해본 게 없어요. 링컨은 배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청량기사 정말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진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한 거 이것도 나중에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링컨은 법조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참 1년 정도 정규교육 받고 변호사, 법조인이 돼보자. 이래서 결심합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 했냐? 변호사가 되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면 그것만으로 목적은 절반이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결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라. 결국 반드시 나는 변호사가 되고 말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결심이 되면 이미 절반은 됐다는 거죠. 우리말에도 시작이 절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고한 결심이야말로 이미 절반은 완성된 게 아닌가. 이런 신념으로 결국 그는요. 워낙에 독서욕도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변호사가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요. 그리고 1834년 26살이죠. 1834년 26살의 나이에 생가문 카운티 우리나라 치면 기초의원이죠. 생가문 카운티 주의회 선거에 당선돼서 처음에 26살 때 주의회 당선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야, 26살 때 당선되니까 첫 출발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때 이후에 보면 링컨은 끝없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끝없는 실패의 아픔 이거야말로 진짜 이것도 나중에 최종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만 제가 궁금하더라도요. 링컨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선거에 떨어지느냐. 34세 때 연방 하원의원 선거 낙선. 40세 때 연방 하원의원 또 낙선.
그 다음에 45세 때 상원의원 선거 낙선, 47세 때 부통령 지명전 패배, 49세 때 상원의원 선거 패배, 이런 식으로 끝없이 패배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링컨의 그 어록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배를 거듭했지만 링컨은 뭘 했냐? 저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로 활용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제가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바로 이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제 말이죠. 링컨은 26살 때 주의회에 붙고 나서 그 위에 끊임없이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 오히려 실패를 디딤돌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실패가 성공을 이룬 비결이다. 이렇게 저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요. 우리 이제 한자로 뭐라냐면 이제 인패위성, 인패, 패배로 인해서 위성,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 유명한 한자 성어죠. 인패, 패배로 인해서 위성, 성공이 이루게 된다. 결국 이 패배가 성공의 어머니죠. 패배했다고 거기서 이게 주저앉아 포기하면 뭐 영원히 패배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패배를 디딤돌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데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실제 링컨은요 이런 말도 이제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야, 저는 이게 정말 와닿아요. 링컨은 천천히 걸어갔죠. 그런데 한 번도 이게 뒤로는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것. 이게 바로 최종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실제 이제 링컨이 엄청나게 여러 번 선거에 패배했죠.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이런 데 링컨이요. 이락 정계의 스타로 떠오르는 거 이것도 이게 실패 때문이에요. 실제 이제 링컨은 시골의 뭐 이류 변호사죠. 근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1858년에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 거기에 유명한 민주당이 더글러스와 벌인 논쟁 때문이죠. 더글러스와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원의원 선거에 링컨이 패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7번에 걸친 논쟁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더글러스하고 이제 논쟁에서 유명한 이제 어록이 나옵니다. 그 어록에 대해서 살펴보면 분리된 집은 결코 하나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부가 절반은 노예제를 유지하고 절반은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연방정부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 분열이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 남이 되거나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분리된 집은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절반은 노예제가 유지하고 절반에게 노예제를 폐지하는 이 지속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분열을 끝내기를 발부했던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낸 이 논쟁을 통해서 링컨은요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화당이 탄생하죠. 바로 이제 노예제 폐지론자 결집한 이제 공화당이 탄생하니까 이제 공화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이제 결국 이 상원의원 선거 58년엔 졌지만 1860년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공화당에. 실제 그때 공화당의 올해 유력 후보는요.
유럽 하면은 이제 그 뉴욕 주지사도 지내고 상원인도 지낸 옛날에 왜 알래스카를 갖다가 러시아에 샀던 유명한 이제 슈워드가 이제 보통 후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반적인 예상을 했지만 링컨이 기적적으로 이제 그 공화당의 1860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민주당의 더글러스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상원의원 선거는 패배했지만 더글러스와 그때 민주당 계열 신문들은 링컨을 이렇게 너무 얕잡은 거죠. 삼류의 서부 변호사 조잡하고 어색한 농담 무식한 이런 자를 어떻게 공화당이 공천하냐. 공화당이 이제 폭망했다. 지성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신문들에게 조롱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적을 쉽게 보는 경적 필패입니다. 적을 너무 쉽게 보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인들은 바로 이제 두 번째 대결에서는 더글라스가 아니고 링컨을 선택한 것이죠. 링컨이 항상 하는 말이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링컨이 했는데 결국 이게 총탄보다 강한 투표가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죠. 실제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처음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것도 이게 상당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면 링컨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연설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거나 한쪽이 집을 나가서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미국 합중국은 절대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된 미국. 이걸 이게 그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고요. 실제 링컨이 대단한 게 바로 이제 그 내각 구성이죠. 링컨은 주로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이제 그 라이벌들, 심지어 민주당 출신까지도 내각으로 다 임명한 이 말은 이제 정말 우리 그 탕평 이런 이제 그 거국 내각입니다. 실제 이제 그 슈워드 아까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했던 슈워드 알래스카 샀던 이분은 이제 국무장관이고요. 그다음에 그 체이스 재무장관, 그다음에 베이츠 법무장관, 전부 이분들은 완전히 링컨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런 경쟁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내각에 그래서 이제 그 후세 역사는 링컨의 내각을 팀 오브 라이벌 내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제가 이제 그 감동받은 거는 실제 그 링컨을 진짜 조롱한 적 민주당이 출신이죠. 링컨 보고 야 근데 고릴라 아니냐 숲속이 고릴라로 조롱한 민주당 출신의 스탠턴 이분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전쟁 장관으로 영입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링컨 측근들이 야 이게 전부 라이벌이나 민주당까지 영입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 이 말도 이게 유명한 말이죠. 링컨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지요.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그냥 원수를 없애면 그러면 이게 일석이조죠. 나는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적이 없어 좋고 또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원수라도 이게 쓰니까 그래서 좋고 이게 정말 링컨의 포용력 이게 위대한 점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게 라이벌이든 적까지도 적재적소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정한 실용적인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리더십을 보인 지도자는 동서와 고금에 전부 성공했죠. 이게 없으면 실패한 게 아닌가.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남북 전쟁하고 이제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 결국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왜 났느냐? 노예제 때문에 이제 그
남과 북이 분리된 거죠. 실제 이제 그 공화당이 노예제 폐지 공화당이 이제 대통령 되니까 이게 남부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결국은 이제 그 1860년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남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 이게 남부주의 연합국들은요 새로운 이제 그 독립국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하는 완전히 독자적인 헌법까지 만들어서 분리해 나간 겁니다. 데이비스를 대통령에서 남부에. 거기에 미국이 건국 84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실제 이때 남부에는 인구가 이제 900만에 11개 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에는 인구 2200만에 23개 주. 북부는 이제 23개 주, 남부 11개 주. 이렇게 완전히 미국이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861년부터요. 바로 이제 그 남북 전쟁 5년간이죠. 우리 6.25는 이제 3년인데 1861년부터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막이 오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남쪽이 오히려 이게 그 선전했죠. 북쪽이 이제 수세에 몰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링컨이 1863년 노예제 폐지 선언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 공식적으로. 이 선언을 통해서 여론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게 북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따라서 이게 노예제 폐지 선언은 워낙 유명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 자막으로 한번 이게 그 선언의 중요 부분을 소개하면요. 1863년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명한 1863년의 노예제 폐지 선언입니다. 이러다니까 이제 여론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링컨이 이제 나중에 뭘 했냐. 나중에 그 링컨의 해고에 보면요. 내 평생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로 내 이름과 영혼이 역사에 길이 새겨질 텐데 서명할 때 손이 떨리면 앞으로 이 서류를 본 사람들이 내가 주저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이렇게 그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링컨은 스스로 자기 평생에 노예 폐지 선언 여기에 서명보다 옳은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다 보니까 손이 떨린다면 혹시 이게 역사가들이 야 내가 주저한 게 아니냐 망설인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떨리지 않게 거침없이 서명해서 노예 폐지 선언 이걸 이게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첫머리에서 본 게티즈버그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성기를 잡고 되고요. 결국 이제 1865년에 이제 그때 남군의 사령관이 로버트 리죠. 로버트 리. 북군은 이제 그랜트고요. 로버트 리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막을 내린 거예요. 실제 그 남북 전쟁에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뭐 우리 6.25보다는 희생자가 적다 볼 수 있지만 50만 명 이상이 피해 대가로 그때 자유민이 된 노예는 5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 넘는 400만 명. 결국 이제 50만 명의 피해 대가로 400만 명이 넘는 이런 노예의 자유가 쟁취된 이런 이제 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암살. 이제 그 영광이 오래 가지 않죠. 링컨의 암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이런 이제 그 부분입니다. 링컨이 이제 그 두 번째 대통령 재선까지 했죠. 두 번째 대통령 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암살을 당하는데 일단 이제 그 1865년에 남북 정제 승리하고 링컨이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거죠. 이때 두 번째 대통령 연설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그 자막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의의 확고한 신념으로서 우리의 남은 일을 끝마치도록 합시다. 조국의 상처를 치료하고 참전 용사와 그들의 유가족을 돌보아 줍시다. 우리 가운데 정의롭고 항구한 평화를 이룩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나가자. 우리 모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실제 남북전쟁 종결될 때 그때는 이게 진짜 관용을 베푸는 거죠. 로버트 리도 이게 항복했지만 최대의 예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취임연설하고 바로 이제 불과 당선되고 취임연설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링컨이 남부의 극렬 지지자 흉탄에 쓰러지는 이런 이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1865년 4월 14일이죠. 연설은 이제 3월 4일이고요. 1865년 3월 4일이고 불과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시. 링컨이 암살을 당하는데 워싱턴 포드 극장이죠. 포드 극장. 이 총성 한 방울이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이런 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그때 링컨은 부인과 함께요. 연극을 이제 보고 있은 거죠. 우리 미국인 사촌, Our American Cousin, 우리 미국인 사촌, 이런 데 부인과 연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연극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기빈석에서 총성이 울린 겁니다. 이때 총을 든 남자가요, 기빈석에서 무대로 뛰어내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시크 셈페르 티라니스. 시크 셈페르 티라니스. 이 말은 이제 라틴어입니다. 독재자의 것은 독재자에게로. 이 라틴어입니다. 남북 전쟁할 때 주로 남쪽에 속한 버지니아주 그 구호가 독재자의 것은 독재자에게로. 시크 셈페르 티라니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총을 쏜 거죠. 결국 한 발에 치명상을 입은 거죠. 링컨이. 그리고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숨을 거두는 참 이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실제 추모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스티븐 오처의 글을 보면 스티븐 오처 추모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여태껏 나라 전체가 지도자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슬퍼한 적은 없었다. 링컨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 그를 독재자라고 혹평하고 세련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웃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인물이라고 악평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 슬퍼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링컨을 그렇게 살아서는 비판도 많이 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링컨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슬픈 이런 상황이었죠. 실제 암살자 이자는 부스라는 사람이죠. 부스, 아주 유명한 당대의 명배우입니다. 열렬한 남부 지휘자죠. 자기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겠지만 이 살인자 부스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자도 도망을 가다가 4월 26일 날 버지니아에서 이제 연초 건조장에서 추격대에게 결국 사살당하는 이런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실제 링컨 이 죽음은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미국에 보면 이제 링컨하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아마 이제 두 분의 죽음이 평행인으로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서 많이 해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제 안타까운,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이제 죽음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정치 테러는 이제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링컨에 대해서 쭉 이 일대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링컨에 대해서 주로 이제 평가. 링컨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실제 링컨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평가가 유명합니다. 먼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은 이제 링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분은 이제 흑인도의 인권 운동을 했으니까, 한 세기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은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역사적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고통을 받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다가왔습니다. 긴 예속의 밤을 끝내는 환희의 새 아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루터 킹 목사는 링컨을 이제 조문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뭐라고 평가했냐. 젊은이와 노인,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흑인과 백인과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와 미국 원주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미국인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분열되어 있었을 때 링컨이 말했듯이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링컨을 실제 추모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링컨에 대해서 먼저 이게 링컨의 외모는 이제 소탈합니다. 정말 이게 소탈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별명이 고릴라다. 키는 장대하지만 193cm. 이런 이제 평가, 정말 이게 시골 촌뜨기, 이런 평가를 받죠. 그렇지만 감동적인 연설, 훌륭한 어록을 이게 링컨만큼 많이 남긴 사람은 처음 봅니다. 감동적 연설, 그리고 이제 천둥 같은 목소리, 그리고 이제 뛰어난 유머, 이런 게 정말 이게 말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가 이제 링컨이 얼마나 이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냐면요. 옛날에 더글러스하고 두 번이나 상원의원 대통령 붙죠. 그때 더글러스가 링컨을 이렇게 막 비난할 때 뭐라 했냐면, 저 링컨은 진짜게 이중인격자 위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링컨을 막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링컨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할 텐데 웃으면서 여유있게 받아칩니다. 뭐라고 이게 받아치냐. 청중들한테 링컨이 말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두 개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두 개라면 잘생긴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지 왜 못생긴 얼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겠느냐. 이 한마디 유머에 완전히 상대는 그냥 케오패 당하는 겁니다. 상대는 얼굴이 두 개라고 막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얼굴이 두 개면 잘생긴 얼굴로 놓지 왜 못생긴 얼굴로 놓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치지 않습니까? 유머로.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또 막 그때 미국에는 금주령이 많았거든요. 술을 못 파는. 그러니까 또 상대 후보가, 아니 링컨은 금주령을 내렸는데 매일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요즘 되게 우리 정치판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칩니까? 이런 게 가짜뉴스로 링컨을 마치 금주령 내릴 때 술집을 했다, 이렇게 술집을 운영했다, 이렇게 이게 가짜뉴스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미치고 팔쩍 뛰죠. 아니 내가 술집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금주령이 있는데 술집 했다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막 보통 사람 같으면 고소하고 이러겠죠. 근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중들한테 뭐라 했냐. 여러분, 제가 이제 금주령 때 술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제일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더글러스입니다. 상대 후보입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상대가 가짜뉴스로 공격할 때 그때 반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술집 했는데 그때 가장 단골로 많이 온 술 먹으러 온 사람이 상대 후보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유머를 통해서 받아치는, 이런 게 링컨의 감동적인 연설, 유머 감각, 목소리도 이게 천둥처럼 우레처럼 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말할 때는 떠오르는 해처럼 이게 해맑은 웃음,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비극적인 죽음, 그걸로 이게 완전히 영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데 영웅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이 바로 이게 링컨입니다. 실제 그 링컨의 우리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이제 많이 해자되죠. 링컨이 뭐라 했냐?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링컨이 갈판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되돌아봅니다. 아니 뭐 40 전에야 부모님이 물리전 유전자니까 뭐 못 생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40 전에 뭐 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까 불감훼손이 효지시 아닙니까? 신체는 부모가 준 거니까 불감훼손,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우리 효경에 노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나이 40까지 얼굴은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근데 나이 40이 넘어서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오신 분 36년생이더라고요. 와, 연세가 이게 80대 후반 아닙니까? 근데 얼굴이 편안하고 온화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이게 선종할 때 그 모습 보면 얼굴이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런 얼굴 아닙니까? 그 김수환 추기 잘생긴 뭐 미남 배우 이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40이 넘어서는 자기 인격이 외모에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게 뭐 제가 거울은 거의 안 보지만, 야 내가 이게 뭐 혹시 이게 사기꾼상은 아닌가? 또는 이게 뭐 완전히 범죄자 인상은 아닌가? 지금 실제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인상들 있잖아요. 그 뭐 이재명이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딱 얼굴에 범죄자다 이렇게 써진 인상도 있거든요. 근데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거는 이게 그만큼 평생의 인격, 이런 수련, 이런 게 얼굴에 나타난 게 아닌가. 결국 얼굴은 이제 사람의 인격이나 내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게 아니냐. 얼굴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이 걸어온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성형수술로도 못 갖추는 이런 게 내면의 얼굴이 넘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링컨이야말로 40이 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 그런 게 위대한 인격자, 위대한 지도자의 풍모. 그렇기 때문에 그 외모가 그렇게 그 온화하면서도 평온하고 정말 이게 위대한 이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링컨의 어록을 이제 그 하나만 이제 더 소개하면요. 이것도 이게 유명한 말이죠. 링컨의 어록 중에 지금 지도자들이 반드시 그 새겨들을 이런 게 마지막 어록을 하나 소개하면요.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저는 이게 정치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이 말은 국민을 보면 돼요. 국민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국민을, 이 말은 이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도 하신 말 아닙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이게 밝혀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탄핵의 진실도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일시, 그때는 이게 뭐 완전히 뭐 촛불 쿠데타나 이게 일시 국민들이 쏘갔죠.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걸 이게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역사의 심판은 준엄한 거예요. 저는 링컨이 주옥 같은 어록들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걸 이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말 이게 그 모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게 새겨들어야 될 이런 이게 경구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 우리 링컨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돼서 그다음에 정치인문에서 수많은 이제 실패와 시련이 있음에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바로 이제 노예 해방.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이게 위대한 결단이죠. 노예 해방. 옛날에는요, 미국에요. 우리 미국의 그 헌법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제를 금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 노예는 이게 그 사람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했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1776년 아닙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근데 모든 인간은 천부인권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래 놓고, 근데 노예는 인간이 아니니까 물건이니까 따로 취급한, 이게 미국의 부끄러운 이중 역사 아닙니까? 이걸 이게 1863년에 노예제 폐지선언, 이걸 이게 한 게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년간에 걸친 처절한 남북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승리했는데 얼마나 포용했습니까? 승리해도 남쪽의 주들 절대 처벌하거나 뭐 이렇게 복수,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한 가족으로 다 껴안았어요. 이게 바로 링컨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를 지지하는 청년에서 안타까운 이런 데 죽음으로 끝났지만, 링컨이 죽음으로써 우리 미국은 더욱더 강하게 하나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독보적인 세계 최인류, 세계 최강의 국가로 미국이 우뚝 섰지 않습니까? 저는 링컨을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지도자가 만약에 언제쯤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도 이게 그 2차 대전 후에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남과 북이 분열돼서 두 나라로 이게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세습 체제는 이게 다 몰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 그 안타깝고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은 같이 하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링컨처럼 그렇게 포용과 통합, 그리고 이제 진실과 소통,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고 나아가서 이게 북한 우리 동포들까지 주민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과연 하나된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런 이게 위대한 지도자가 언제쯤 나올까? 저는 이게 차납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이게 그 링컨 대통령처럼, 제가 근데 그 세계인물 100명을 쓰면서 미국의 워싱턴, 그 다음에 뭐 링컨, 그 다음에 케네디, 루즈벨트, 많은 분을 이게 썼지만, 오늘 이게 버필 소세 4화, 우리나라로는 이제 두 번째 유경수 여사와 백선엽 장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인물로는 뭐 버필 소세니까 사마천에 사필 소세, 사마천 다음에 링컨을 선택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게 링컨처럼 이런 이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빨리 이게 갈라진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이런 이게 간절한 바람에 링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국의 건국 대통령 워싱턴이죠. 이런 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